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황 판단 강의를 맡고 있는 박어령이라고 합니다. 어제 특강 오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네. 자, 상황 판단 기본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상황 판단 담당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인근 영역이죠. 추리 논증, 법학 적성 시험 추리 논증 영역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는 박어령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12회에 걸쳐서 이 상황 판단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정리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PPT 중심으로 수업 진행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PPT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눈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화면에 쏠려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첫 수업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내년도까지 계속 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웬만하면 여러분들과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부담스러우시면 화면 보고 있겠습니다. 예,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일단 초반에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제 화면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예. 자,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피셋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예 이번 상황 판단 기본 강의 자체가 상황 판단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처음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존의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올해나 작년 정도에 시험을 봐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수 한번 드려주시겠습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보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더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일단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일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 기본 강의 12회차가 딱 끝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원래대로라면 2월 정도에 이제 시험지를 딱 마주하게 되실 건데요. 7월달, 8월달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시험지를 다 하셨을 때도 그때도 하나씩 넘겨보면서 이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지, 이 문제는 어떤 감각과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끔 그런 감각이 바로 현장에서 발휘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얻어 가셔야 될 것은 일단 그와 같은 방법론들이 바로 즉석에서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약 3초에서 5초 이내에 이것은 어떤 패턴에 필요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이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맞는 주의해야 될 지점들, 방향성 같은 것들이 바로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어떤 체화된 감각을 기르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이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수험적인 그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가지고는 다 커버를 해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계획서나 혹은 행정고시사랑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제가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클리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클리닉이라는 것은 이미 자료해석 시간 때 김용호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본 분들도 계시죠. 그와 같은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시험지에 어떤 부분들을 줄을 그어가면서 체크를 하고 정보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제가 강의만으로는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파트, 영역, 예를 들어서 언어 파트, 법률 파트, 이와 같은 각 대 파트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께 기출문제, 교재에 기출문제가 다 실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실려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 제가 선별을 해서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히 지금 오늘 나눠드린 보조자료처럼 시험지 형태로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설계도로 여러분들이 짜셔서 체크해야 될 지점들을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이 문제들을 대했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워크북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이와 같은 자료들이 나중에 쭉 누적이 되셨을 때 이걸 가지고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보겠다 했을 때는 제가 프린트 자료 형태로 내드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피드백 작업을 3주차 정도부터는 계속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피드백이 한 분당 약 30분씩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12회차 그 다음 피드백 과정까지 거쳤을 때 적어도 2개 영역 정도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현재
자주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돼 있어서 나중에 내년도 2월이나 3월 달까지 그와 같은 실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목표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황 판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재에 제가 실어 놓으려고 하다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상황 판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대비해 나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암기하실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셋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는 아직 진행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료 해석과 언어 논리와 이 상황 판단이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상황 판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험의 특징,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아, 내가 상황 판단, 시험이 언제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상황 판단 시험을 끝나고 나면 약 5시 30분 정도 될 것입니다. 실제 시험을 보실 때요.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쳐 계실 것인데 그와 같은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 시험을 제대로 임하시려면 여러분들 자체가 이 상황 판단을 어떤 내용적인 이해 가지고 다 접근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몸 자체가 각 유형별로 어떤 스킬화된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몸에 체화시키신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각 시험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미 머리를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진행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쓰신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세 번째 파트 들어가서 상황 판단 시험에 임했을 때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이론적인 이해도만 가지고 그 당장의 어떤 그런 이해도만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아마 좀 난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일단 먼저 말씀해 드릴 것은 요 피셋에서 상황 판단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 혹은 특징입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상황 판단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건데요. 피셋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극단적인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시험에 보신 분들이라면. 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스피드 테스트에 있어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지만 상황 판단이 더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직 언어 논리 자체를 익히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40문제죠. 40문제 가운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 21번부터 31번까지 요 영역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자료들일 겁니다. 텍스트 자료들. 이와 같은 텍스트 자료들에서 뭘 물어보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다음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 수능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 언어 영역 문제에 있어서 언어 영역 지시문, 비문학 지시문의 1번 문제, 비슷한 스타일을 띠는 것이 이 언어 논리에 있어서 텍스트 중심의 특히 일치 부합형 문제라는 것은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는 것은 상황 판단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 21번부터 31번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음 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 추론할 수 있는 것, 내용 일치 여부, 그 다음 추론의 영역, 추론형, 이런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약 20여 문형 가까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런데 언어 논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 문학 요형으로 따졌을 때 31번부터 40번까지 저 선생 상황 판단 강의하면서 왜 갑자기 언어 논리를 수업하고 있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 가셔야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언어 논리를 통해서 1번부터 11번
1번부터 10번, 3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그 감각적인 어떤 스킬을 연마하셨다면 이것은 그대로 상황 판단의 일치부합형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들과 요 녀석들은 따로따로 어떤 다른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텍스트 독해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어 논리의 요 파트에 대한 실력이 높아지시면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로 일치부합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쉬워지시게 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 중심의 글들 말고 어떤 게 나오는가? 논리학이 들어가죠. 논리학. 자, 이 논리학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명제 논리, 그 다음 수로 논리. 아직까지 요 용어들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자체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논리학에서 다루는 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논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상황 판단 강의가 끝나고 언어 논리 파트 들어가셨을 때 숱하게 보시게 될 것이 이와 같은 형태들이죠. 자, 뭐 신물이 나도록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저게 무슨 기호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조건명제, 연어명제, 선언명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합 명제들을 가지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기호화를 시키셔서 이 기호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일정한 결과를 추론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빠져있는 어떤 전제를 찾아내야 되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가 이 언어 논리의 약 절반 정도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가? 바로 이 논리학 파트가 이론적인 측면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언어 논리와 관련되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가장 이론적이면서 가장 정교한 이 논리학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자, 언어라는 것 자체가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의 일부 문제들은 사실상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논리학 파트 때문이고요. 과거에는 상황 판단에 있어서도 논리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면 들수록 이 논리학 파트는 완전히 언어 논리로 넘어가게 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이제 앞으로 쭉 보시다 보면 P면 Q이다, P 그리고 Q이다, P 또는 Q이다. 이와 같은 기호화 과정을 거칠 문제가 이제는 안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 논리 영역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글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가? 설명문도 있고, 그 다음, 자, 주장연, 논설문도 있습니다. 물론 비중으로 따지면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논설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주장과 근거를 띠고 있는 글이죠. 주장과 근거를 띠고 있는 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학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무엇을 구성하게 되는가? 일정한 근거들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그와 같은 결론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가. 그 논리적인 결합의 흐름, 과정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제 논리 혹은 수로 논리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도 자체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설계도 자체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만한 P면 Q이다, P다, 따라서 Q이다. 이와 같은 정권 긍정형 논증의 흐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시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P면 Q이다. 자, P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있을 때, 충족되었을 때, 발생됐을 때 일정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런 이미 이론적인 틀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해 봤더니 P가 발견되었더라. 그러면 Q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시문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가?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Q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뼈대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라는 것을 익히셔서
바로 결론이 Q 나오겠구만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실제 재시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원인이라고 P라고 말씀드린 것도 실제로 한 문단, 두 문단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쭉 흘러서 쭉쭉 독해를 하셨을 때 이것은 P가 갖춰진 것을 의미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Q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추리해낼 수 있구나. 추리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혹은 제시문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가? 이와 같은 이론적인 틀이 갖춰져 있고요.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결론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논증, 이와 같은 주장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찾기형 문제이죠. 이와 같은 전제찾기형 문제, 그 다음 결론에 대한 추론형 문제, 이것이 추리 논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 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제시문을 보시게 되면 요 설명문이나 논설문 형태의 글들이 상황 판단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일치 부합형 문제들에 비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어려운가?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글들이 많은 데다가 실제로 요 설명문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깊이도